회사에서 23년을 근무하며 모은 퇴직금 6,500만 원. 한순간에 모두 날려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정말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분명히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48살이 되던 해겨울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줄곧 은퇴는 60세에 할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셈이었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나름대로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매여 살면서 늘 꿈꿔왔던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회사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구조조정 소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희 부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새로운 인력 충원도 거의 없었죠. 그러면서 업무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예퇴직 공고가 나왔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가야 할 텐데 차라리 지금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퇴직금도 평소보다 할증해서 준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할 때도 처음엔 반대하지 않았어요. 회사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면 차라리 미리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퇴직 후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만 했었거든요. 퇴직금을 받고 나서 석 달 정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국내 여행지들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이들과도 평일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큰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진로 상담도 자주 했는데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둘째는 중학생인데 축구를 좋아해서 주말마다 경기를 보러 다녔어요. 그전에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는 평일에도 갈 수 있어서 아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시간이 많아져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소홀했구나 하는 반성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48인데 다시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퇴직금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를 생각하면 그리 오래 버틸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채용 공고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48살에 지원할 만한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있어도 대부분 연봉이 제전 직장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경력직 우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았어요. 몇 군데 지원해봤지만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만난 대학 동창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권했어요. 치킨집이었는데 초기 투자비가 딱 제 퇴직금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6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창은 이미 3년 전부터 같은 브랜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꽤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 요즘 배달 시장이 정말 크거든. 코로나 이후로 더욱 커졌고 우리 브랜드는 맛도 좋고 본사 지원도 괜찮아. 형 같은 분이 하시면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권하더라고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그 동창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가보니까 손님도 꽤 많고 분위기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동창이 보여준 수익 자료를 보니까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월 순이익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제 월급보다 더 많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내 사업이니까 더 열심히 하면 수익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본사에서 제공한 자료도 살펴봤는데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가맹점 평균 매출, 수익률, 회수 기간 등이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 보통 2년 정도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순수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안전한 투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치킨집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너무 무모하지 않아요? 하면서 걱정했죠. 그리고 퇴직금을 다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늦어지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사장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실패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져요. 결국 아내도 제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아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요. 계약을 하고 가게를 오픈하기까지는 2달 정도 걸렸습니다. 먼저 상권 분석부터 했어요. 본사에서 추천해준 몇 군데 후보지를 둘러보고 유동인구나 주변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 근처의 상가를 선택했는데 주변에 경쟁업체도 별로 없고 배달하기에도 좋은 입지라고 생각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예상외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보증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5천만 원이나 됐거든요. 본사에서는 보통 3천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조금 비싼 편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입지가 좋으니까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해서 장비 설치, 직원 교육까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인테리어도 본사 규정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바닥재, 벽지, 조명, 간판까지 모두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를 써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간판 제작비만 해도 300만 원이 넘었어요. 본사에서는 2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막상 견적을 받아보니 그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추가 장비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냉동고, 튀김기, 오븐 등등. 본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장비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개업 준비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첫 주문할 재료비, 포장지, 홍보비 등등. 이런저런 비용들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어느새 7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곧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본사 자료에 따르면 2년이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직원 교육도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본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치킨 튀기는 법부터 시작해서 주문받는 법, 포장하는 법, 배달하는 법까지 모든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며칠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픈 첫날은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6시부터는 아내와 함께 가게에서 대기했어요. 오픈 시간이 오전 11시였는데 그 전부터 벌써 설레서 잠이 안 왔거든요. 드디어 내 사업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온 건 11시 30분쯤이었는데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배달앱에서 삐링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순간 드디어 사장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주문한 건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와 콜라였어요. 28,000원짜리 주문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치킨을 튀기면서도 계속 흥분 상태였어요. 내가 직접 만든 치킨을 손님이 드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포장할 때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배달할 때도 조심조심 갔어요. 손님께 치킨을 전달할 때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첫날 매출은 18만 원 정도였어요. 주문이 9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첫날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창이 처음엔 다 이래. 시간 지나면 손님들이 늘어날 거야 라고 위로해주기도 했고요. 둘째 날부터는 홍보에 더 신경을 썼어요. 전단지도 돌리고 배달앱에서 할인 이벤트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매출이 2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조자로 가면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한 수익 예상 자료와는 전혀 달랐어요.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재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요.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재료비만 6,000원 정도 들었거든요. 거기에 포장지, 소스, 피클 등등까지 합치면 7,000원은 좋게 나갔습니다. 판매가가 18,000원이니까 재료 비율이 40% 가까이 되는 셈이었어요. 본사에서는 30%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높았습니다.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고용했는데 시급이 10,000원이었거든요.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치면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주유수당, 연차수당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이었습니다. 월세가 200만 원, 관리비가 3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에 전기료, 가스료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고정비로 나갔습니다. 이 비용들은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돈이라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본사에 문의해 보니 처음엔 다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늘어날 것이다라고만 하더라고요.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안정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어요. 첫 달 매출은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원씩 나온 셈이었어요. 재료비가 240만 원, 인건비가 300만 원, 임대료와 관리비가 250만 원. 계산해보니 적자였습니다. 약 2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이었어요. 첫 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솔직히 불안했어요. 이대로 가면 매달 2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건데 그러면 몇 달 못 가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맛도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를 더 많이 돌렸어요.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주민들 중에 몇 분은 아예 얼굴을 익혀주시기도 했어요. 배달앱에서도 할인 이벤트를 자주 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20% 할인, 신메뉴 출시 기념 할인, 평일 할인 등등. 이벤트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주문이 늘어났지만 할인 폭만큼 수익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손님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맛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어요. 양념 비율을 조정해 보기도 하고 튀김 시간을 늘려보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치킨이 좀 더 바삭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해 줬어요. 그래서 튀김 온도를 높여보기도 하고 이중 튀김도 해봤습니다. 둘째 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700만 원으로 조금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였어요. 그것도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해서 겨우 늘어난 거였거든요. 실제 수익으로 치면 첫 달과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퇴직금을 다 날리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이대로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아내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몸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셋째 달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옆에 다른 치킨집이 하나 더 오픈한 거예요. 그것도 더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이라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쟁업체가 생긴 첫 주에는 매출이 평소의 절반도 안 나왔어요. 하루에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곳으로 할 걸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이미 늦었죠. 새로 생긴 치킨집을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내부가 더 넓고 깔끔했고 메뉴도 더 다양했습니다. 가격도 저희보다 조금 저렴했어요. 이거 완전히 밀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더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보기로 했어요. 본사에 문의해보니 신메뉴 출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료도 본사에서 공급받는 것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메뉴로 매운 양념 치킨을 추가했어요. 요즘 매운 음식이 인기라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메뉴 출시 기념 30% 할인이라는 이벤트도 했어요. 처음 며칠은 주문이 꽤 들어왔는데 이벤트가 끝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이제 그만두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돈만 잃을 뿐이야.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아직 석 달밖에 안 됐잖아. 본사에서도 보통 6개월은 지나야 안정된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아내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기가 싫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광고비를 늘리고 할인 이벤트도 자주 했어요. 소셜미디어 홍보도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치킨 사진도 올리고 이벤트 소식도 알렸어요. 배달앱 광고비만 한 달에 30만 원씩 썼습니다. 광고를 하면 주문이 늘어나긴 했어요. 하지만 광고비를 빼고 나면 실제 수익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중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할인 이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인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주문이 늘어났지만 할인을 해버리니까 수익은 더욱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벤트가 끝나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돈만 더 많이 쓴 셈이었죠. 소셜미디어 홍보도 생각만큼 효과가 없었어요. 팔로워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팔로워가 있어도 실제 주문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노력만 많이 들었지 매출 증가에는 별 도움이 안 됐어요. 넷째 달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매출도 계속 떨어지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니까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쯤 계산해 보니 이미 1,500만 원 정도를 날린 상태였습니다. 퇴직금의 거의 4분의 1을 잃은 거죠. 그래도 아직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작아져 갔어요. 이때쯤 다른 가맹점주들과도 연락을 해봤어요. 같은 브랜드로 장사하는 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몇 분과 통화해보니 저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때 포기할까 생각 많이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긴 했지만 동시에 더 불안해지기도 했어요. 다들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내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1년 넘게 운영하시는 분 중에도 아직 손익분기점을 못 넘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내와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당신이 고집 부리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온순하던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낼 수도 없었어요. 아내 말이 맞으니까요. 아이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큰아이가 아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섯째 달에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늘어났어요. 재료 주문도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그러면 메뉴가 부족해져서 손님들이 더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주말에도 매출이 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때쯤 아르바이트생도 그만뒀습니다. 월급을 제때 줄 수가 없었거든요. 한 달치를 밀리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난감했어요. 결국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을 조금 늦게 드릴 것 같아요. 그 아르바이트생은 대학생이었는데 생활비로 쓸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결국 퇴직금에서 돈을 빼서 밀린 월급을 주고 그분은 그만두셨어요.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제가 더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하시는데 더욱 죄스러웠어요. 아내와 둘이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가게에 있어야 했고 그래봤자 매출은 늘지 않았어요. 새벽에 재료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영업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장부 정리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둘 다 녹초가 돼서 말도 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는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돈은 나가고 있었죠. 임대료, 관리비, 재료비, 배달앱 수수료. 매일 돈이 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내는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서서 일하고 스트레스까지 받으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가게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참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정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포기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생각뿐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다. 괜찮냐? 고 물어보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체중도 10kg 정도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이마가 넓어진 것 같았어요. 6째 달 들어서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출이 더욱 떨어져서 하루에 3만 원도 안 나오는 날들이 생겼어요. 그런 날에는 전기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주문할 돈도 없어서 메뉴를 계속 줄여야 했고, 그러면 더욱 손님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배달앱 수수료도 부담이었습니다. 매출의 15%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매출이 적은 상황에서는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도 배달앱 없이는 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본사에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별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다른 가맹점들도 다 어려운 상황이라 특별한 지원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라, 메뉴를 다양화해보라, 이런 조언만 해줬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할 돈도 없었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여력도 없었어요. 이미 매일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일에서는 정말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6째 달 말 드디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퇴직금 6,500만 원에 추가로 대출받은 돈까지 합쳐서 거의 8천만 원을 날린 상태였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도 바닥나고 신용카드 대금도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권리금도 받을 수 없었어요. 매출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봤지만 요즘 치킨집은 정말 어려워서 인수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장비들도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새로 살 때는 2천만 원 넘게 들었던 장비들을 500만 원에 넘겼어요. 그것도 급하게 처분하느라 더 싸게 넘긴 거였죠. 정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가게 정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치킨들, 손님들과 나눴던 인사들,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텅 빈 가게에서 아내와 둘이 앉아 있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23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모은 퇴직금이 단 6개월 만에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말입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생하게 된 거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실수는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치킨집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한 자료만 믿고 덤벼든 거죠. 본사 자료는 너무 낙관적이었어요. 실제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평균 매출이라고 제시한 수치도 상위 몇 %의 가맹점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가맹점은 그보다 훨씬 낮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실수는 자금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초기 투자비만 생각했지 운영 자금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1년치 운영 자금은 따로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걸 간과했습니다. 실제로는 매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도 최소 1년은 버텨야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3개월만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운영 자금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실수는 감정적으로 판단한 것이었어요. 적자가 계속 나는데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했다면 셋째 달에라도 그만뒀을 텐데 계속 버티다가 더 큰 손실을 본 거죠. 손절선을 미리 정해뒀어야 했어요. 2천만 원까지만 손해보고 그 이상 나가면 바로 정리하자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 없이 시작했다가 감정에 휘둘려서 계속 돈을 쏟아부었어요. 네 번째 실수는 경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상권 분석을 할 때 주변에 경쟁 업체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배달로 들어오는 경쟁 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경쟁 업체가 생길 가능성도 고려하지 못했죠. 다섯 번째는 메뉴와 서비스의 차별화가 부족했던 점입니다. 다른 치킨집과 크게 다를 게 없었어요. 맛도 특별하지 않았고 서비스도 평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굳이 저희 가게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가장 후회되는 건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 것입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저 혼자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결국 아내도 같이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요. 현재 저희 상황은 정말 막막합니다. 퇴직금은 모두 날려버렸고 추가로 2천만 원 정도 빚도 생겼어요. 48살에 다시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사업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물류센터에서 하는 포장 작업입니다. 시급이 12,000원인데 하루 8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나마 이런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아내도 일을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입니다. 큰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그동안 계획했던 노후 자금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국민연금은 현재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택도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전세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아야 하거든요. 아이들 학교도 바뀌게 될 텐데 정말 미안해요. 내 잘못 때문에 아이들까지 고생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두 잃은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다고 대충 넘어가곤 해요. 특히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더욱 부끄러워요. 다들 아직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만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명예퇴직하더니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면 정말 답하기 어려워요. 아내는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위로해주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이 나이에 다시 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큽니다. 한번 실패해봤으니까 더욱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은 우울증도 온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없어요. 당장 오늘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요. 지금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입니다. 임시직 일이라도 꾸준히 해서 빚부터 줄여나가야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네요. 일단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도서관에 가서 재취업 관련 책들을 읽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도 배워보려고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처럼 실수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입니다. 퇴직금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본사에서 제공하는 수익 자료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들과 직접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1년치 운영 자금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장 조사도 철저히 하세요. 주변 경쟁업체 현황, 유동인구, 주요 고객층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화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해요. 남들과 똑같은 걸로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의 상황도 미리 생각해보고 그때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손절선도 미리 정해두세요. 이 정도까지만 손해보고 그 이상은 절대 안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더 큰 손실을 보게 돼요. 저는 이제 50이 될 때까지 채 2년도 남지 않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막막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겠습니다. 가끔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말들을 하시는데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실패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죠. 지금은 비관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무모하게 도전하지 마시고 정말 충분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쓴맛을 아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창업은 정말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회는 줄어들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이 되었으면 하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이겨냅시다.